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35살 여자입니다. 늘 사연을 읽으며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 라며 사연을 접했었는데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충격적이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제가 막내다 보니까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살았었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사교육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저 역시 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후 부모님이 운영하는 학원에 영어 선생님으로 재직 중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모님 잘 만나서 직업 걱정 없이 살았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기대에 맞춰드리기 위해 저 역시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았다고 자부했고요. 제 나이 33살 되던 해 친구가 하도 괜찮은 남자가 있다기에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나이가 33살이다 보니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시집도 가고 저 역시도 이번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결혼을 전제로 꼭 만나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친구의 적극 소개팅 주선에 나가게 되었죠. 친구의 말만 따라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긴 남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윤선 씨한테 얘기 듣기로는 영어 가르치신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윤선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식사 고를까요? 생각보다 서글서글한 모습에 좋은 인상을 가졌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말도 통하고 좋은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그 남자는 작은 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여동생이 1명 그리고 홀어머니, 나이는 37살이었고요. 나쁘진 않았어요. 결혼 정년기에 만난 사람들이었기에 당연히 바로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래도 성급히 결혼을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 1년은 만나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을 만나면서 한결같이 저를 위해주는 마음, 바빠도 꼬박꼬박 챙겨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막내딸이다 보니 결혼은 조금 더 신중히 그리고 천천히 가길 바라셨지만 이 남자면 결혼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연애 1년 만에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결혼을 천천히 하길 바라셨지만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그때 당시에는 참 행복했죠. 김서방이라고 부르면 되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라네. 집에서 오냐오냐 귀하게만 키워서 이해해주겠나?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요리는 제가 잘하니까 괜찮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유미 예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아유, 어머 좀 말도 예쁘게 할까? 그래, 볼트 회사 한다고요? 그럼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가 이쪽 일은 전혀 모르니까. 12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 막 커가는 중이고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자금적인 부분은 안정적이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구먼. 그래도 어린 나이에 사업하기 쉽진 않았을 텐데 사업 수완이 참 좋은가 보네. 자, 내 술 한 잔 밖에 놔. 저희 집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귀한 막내딸 혹시라도 엄한 놈 만날까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막상 결혼할 남자친구를 보니 부모님은 안심을 하셨죠. 그만큼 첫인상이나 말투나 모든 것들이 완벽했어요. 가끔 이런 완벽한 모습을 가진 남자친구가 어떻게 여태까지 혼자였을까를 생각하니 의아했지만요. 그냥 일에 너무 중독되어 결혼식을 놓쳤다고만 생각했죠. 저희 집 인사를 끝내고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 방문은 그야말로 태어나서 처음이었기에
엄청난 긴장 속에 이루어졌죠.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자유로우셨어요. 괜한 걱정했다 싶을 정도로요. 아구, 어서 와요. 우리 민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쩜 이리 곱기도 하지. 어서 들어와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너무 힘드셨던 거 아니에요? 아유, 얼굴도 예쁜 아가씨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얘 민이야. 새언니 될 사람이다. 어서 와서 인사하렴. 예비 시어머니의 부름에 방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남자친구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되어 보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밝은 웃음이 지어졌네요. 하지만 생긴 거랑은 다르게 약간 차가웠지만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동생이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민수 씨한테 동생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 보이고 귀여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빠가 저 12살 어리다고 얘기 안 하나 보죠? 하긴, 오빠는 어디 가서 제 얘기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야, 김민희. 뭐 또 장난칠래? 조그만 게. 네 새언니 될 사람이야. 앞으로 깍듯하게 보셔, 알겠지? 그래야 너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 콩고물 같은 소리 하네. 생전 나한테 그런 게 떨어나졌음 말을 안 하지. 하여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뭐 나중에 혹시라도 원망은 말고요. 원망이요? 자기 민희 씨한테 잘못 많이 한 거 아니야? 우리 이제 가족이 될 거니까 잘 지내봐요. 남자친구의 말에 입술을 삐죽거리고 주방으로 획 들어가는 모습이 나이가 어려서 그러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모습과는 다르게 약간 쌀쌀맞아 보이는 모습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별다르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 자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았고요. 영어 선생님이라고? 아이고, 이제는 문제 없겠다. 요새는 영어가 필수잖아, 안 그래? 부모님도 교육자 출신이시니 더할 나위 없고. 저희 어려서부터 그냥 사교육 학원 운영하셨어요. 부모님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됐고요. 아, 그럼. 가정 환경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우리 민수랑 아주 딱 맞는 짝인 것 같네. 그래, 결혼은 언제쯤 생각해요? 이제 1년 정도 만났으니까 늦지 않게 올가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어때요? 어차피 집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을 아주 딱 좋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우리 새아기 내가 뭘 해주면 되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다 해줘야지. 참,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무슨? 엄마도 진짜 뻔뻔해. 오빠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건 차차 알게 되겠지만. 진우의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는 헛기침을 하고 시어머니도 신우를 확 째려보았죠.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렇게 세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땐 왜 몰랐는지 참 어리석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얘가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네. 너 그 입 못 다물어? 참나, 신경 쓰지 마요. 아직 어려가지고 뭘 모르거든. 아, 네. 아가씨, 평일에 시간 되면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해요. 대학생이라서 바쁠래나? 친해지면 좋잖아요. 아니야, 자기야. 얘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애들 가르치기도 바쁠 텐데. 하여튼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역시 마음이 천사라니까. 아유, 그러게. 신경 쓰지 마. 선생님은 얼마나 바쁘겠어, 안 그래?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을 보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네. 묘하게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남자친구 여동생을 만나는 것을 차단하는 느낌이었지만 나이 차이가 많으니 친하지 않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나갔죠.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랴 애들 가르치랴 바쁜 와중에 문자 하나가 와 있더군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은 김민수 씨 얼마나 믿으세요? 뒤 좀 캐봐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내용이었네요. 결혼 전 너무 찝찝한 내용이었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 문자를 받고 확인을 해야 했죠. 그래서 처음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 얼굴 핀 것 좀 봐, 얘. 민수 씨가 잘해주는구나? 거봐, 너랑 딱 잘 어울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다 뿌듯하다, 얘. 너 덕분에 잘 만나고 있지. 근데 확인해야 할 게 좀 있어서. 혹시 민수 씨에 대해 너 잘 알아서 나 소개해준 거 맞지? 그럼. 안지 한 6년 정도 됐지? 우리 회사에 물건 납품하는 회사거든. 거기 대표가 민수 씨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다정하고. 혹시 뭐 이상한 건 없었어? 아무래도 결혼을 준비하는 거니까 뭐든지 확실시하고 싶긴 하거든. 내가 좀 예민한 건가? 에이, 이상할 게 뭐가 있어? 젊은 사장이 회사 잘 꾸리고 직원들 잘 통솔하고 거기다 솔로에 뭐 이보다 완벽한 게 있을까? 아니 사실은 오늘 나 수업하는데 이런 문자가 왔다? 좀 이상하지 않아? 굳이 이런 문자를 나한테 누가 보냈을까? 아유 뭐 누가 민수 씨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런 문자 보낼 사람이 없잖아. 너 긴장 좀 해야겠다. 아, 그냥 넘길만 한 거야? 아, 난 왜 이렇게 찝찝하지? 너 결혼하기 전에 이런 문자 안 받아봤잖아, 안 그래? 뭔가 모르게 찝찝하네. 네가 지금 결혼 준비하느라 예민해서 그래. 그리고 뭐 전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배 아프니까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사람이 얼마나 잘났으면 전 여자친구가 못 잊어서 이렇게 결혼 해방 놓으려 하겠어. 좋게 좋게 생각해. 진짜 그만한 남자 없다 너? 친구는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저조차도 너무 예민한 탓인가 생각하며 생각을 바꿔보려 애썼죠. 친구도 결혼 준비로 제가 예민해진 것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해줬고요.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꼭 물어봐야 했어요. 남자친구를 저녁에 만나 문자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혹시나 남자친구가 저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면 뭐든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에이, 누가 보낸 거지? 잘 모르겠네. 내가 저기 많은 스타일도 아니고. 신경 쓰지 마. 나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참 별게 다 있다. 아니, 찝찝하니까. 상식적으로 결혼 전에 누가 이런 걸 보내, 안 그래? 자기 진짜 나한테 숨기는 거 없는 거지?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야. 아, 없어. 아, 진짜 웃기네. 내 뒤 캐볼 테면 캐봐. 아주 털어도 안 나올 거다. 네가 결혼 준비하고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정말이지? 자기 만약에 정말 혹시라도 결혼 중에 문제 생기면 가만 안 둬? 자기 믿어도 되는 거지? 아이고, 걱정 마세요. 내 뒤 캐보려고 해도 헛수고일 거다. 그래도 자기가 이만큼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딱 잘라 없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올지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축복해 주었지만 딱 한 사람, 신우이만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와 또다시 의미심장한 소리를 해대더군요. 이때라도 신우이를 부여잡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결혼식이라 너무 경황이 없었죠. 그리고 또다시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아가씨, 어서 와요. 우리 사진 찍어요. 오늘 너무 예쁘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이리 앉아요.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기사님. 언니는 조심성이 없나 봐요? 아님 사람이 묻어난 건가? 문자 못 받았어요? 이해가 안 가네. 결혼을 강행한다는 곳이. 네? 아니, 무슨 말이에요? 혹시 그 문자 아가씨가 보낸 문자였어요? 아니,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었는데요?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히 알아봤을 텐데. 열정이 없는 건가? 모른 척하고 싶은 건가? 참 언니도 여러모로 대단하네요. 제가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지을 때 사진기사님이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셨죠. 그렇게 신우이는 의문만을 남긴 채 사진을 찍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가씨의 그 말을 들으니 꾹꾹 눌러 담은 의심 덩어리가 커졌고요. 결혼식 내내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 부모님, 시어머니, 그리고 모든 친지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은 끝이 났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는 차 안 남자친구, 아니 이제 남편이 된 그 사람에게 꼬치꼬치 따져 물었네요. 남편은 별게 아니라고 딱 잡아댔지만요. 아니 그 문자 아가씨가 보낸 거던데? 자기 아가씨랑 사이가 왜 그런 건데? 처음 인사 갈 때도 그러더니만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아, 있긴 뭐가 있어. 아, 진짜 미니 걔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나랑 민이랑 많이 차별했어. 워낙 늦둥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늦은 나이에 낳다 보니까 당연히 원치 않았던 아기이기도 하고. 그거에 애가 항상 차별한다 뭐한다 하더니 매일 그러는 거야. 결혼한다고 하니까 뭐 오빠의 실체를 밝히겠다부터 해가지고 근데 뭐 밝힐 게 없잖아. 그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거지 뭐. 그래서 내가 너 민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한 거야. 걔 나한테 감정 안 좋아. 자격지심도 심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 네 남편은 나야. 정말 단순히 그것뿐이야? 만약 지금부터 거짓말 하나라도 있으면 가만 안 둬 정말? 내 성격 알지? 자기 말 믿을게. 근데 자기한테 자격지심이 있다고 하기엔 좀 선을 많이 넘네 진짜. 아가씨 따끔하게 경고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를 자꾸 모함하잖아. 전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격지심이 심하다는 여동생, 그리고 항상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인사 갈 때도 떨떠름해 하였으니 진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없었던 일처럼 잘 지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금이야 오기야 예뻐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물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셨네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참 부러워했어요. 시댁 잘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저보고 남편 복에 시댁 복이 넘쳐난다고 했거든요. 나름 그런 말들을 들으니 내심 뿌듯하기도 했어요. 가뜩이나 친구들보다 늦게 간 시집 너무 잘 간 것 같아 뿌듯했죠. 아유, 진짜 부러워. 우리 중에 제일 늦게 시집 가더니 네가 남자는 제일 잘 물었다 얘. 돈 잘 벌어, 시댁 좋아. 진짜 부러운 기집애. 어머님이 진짜 잘해주시지 뭐. 아무래도 며느리가 하나여서 그런 것 같아. 너희들도 괜찮으면서 뭘 그래. 내가 좀 더 낫나? 에휴, 너만 하겠냐? 남편 다정한 것도 진짜 복이야.
우리 남편은 찬바람이 쌩쌩 분다 아주. 결혼하면 또 남자는 자연스레 효자야. 그리고 효도도 다 대신해주길 바래. 주둥이만 효자지. 효도는 사실상 우리가 하고 말이야. 하여튼 넌 시집 잘 간 줄 알아. 친구들의 부러움, 저도 좋았어요. 친구들은 만나면 시댁욕, 남편 욕하기 바빴지만 전 정말 남편도 다정하고 시어머니도 딸처럼 대해주셨기에 불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가끔 시댁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시누이가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정말 어려서부터 차별을 많이 받고 자라 오빠를 참 싫어하나 보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남편의 사업체는 더 커졌죠. 결혼 준비할 때만 해도 12명이었던 회사 직원이 지금은 30명이 다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더욱 바빠졌어요. 주말이면 출장에, 평일에도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는 일이 잦았죠. 저도 워커홀릭이었기에 이해했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남편이야 오죽 바쁠까 하며 말이죠. 남편이 전혀 일 말고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었기에 더 그랬죠. 오늘도 김서방 늦어? 아유, 요즘 자주 늦는다. 주말에도 출장도 잦은 것 같고 새 신부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니? 뭐 나도 요즘 강의 준비하느라 바쁜데. 그리고 사업체가 2배 정도 커졌으니까 바쁠만 해. 열심히 사는 거 같아 좋고. 그래도 단속 잘해야 해, 남자는. 알겠니? 하긴 김서방이 그럴 위인은 아니다. 아주 너한테 홀딱 빠져서. 시어머니도 엄청 잘해주셔. 내가 시집와서 이 사람 사업체도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나야 좋지 뭐. 내일 저녁엔 이 사람 몸보신이나 시켜줘야겠다. 가끔 엄마가 남편이 너무 늦거나 출장이 잦은 것 같다고 하였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진짜 바쁜 회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바쁜 남편과 살면서 얼굴 보는 일이 어려웠지만 남편은 회사 일 외에는 오로지 저에게 시간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죠. 한참 지나 시누이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왔어요. 아이 2명과 남편이 있는 사진을 저한테 보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아가씨, 지금 보낸 문자 뭐예요? 민수 씨 사진이던데 혹시 저한테 잘못 보낸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보낸 거예요? 진짜 언니가 안타까워서 보낸 거예요. 제가 모든 말은 다 할 수 없지만 그 사진 보고 짐작 가는 거 없어요? 아가씨, 매번 이렇게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본론을 말하죠. 나 지금 아가씨랑 장난칠 기분 아닌데. 그리고 오빠한테 불만이 있으면 오빠한테 말하면 될 일이지. 왜 매번 이렇게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문자 하나 보내고 의미심장한 말하고 왜 그런 거예요? 오빠랑 12살 차이 나니까 처음엔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는데 장난이 좀 선을 넘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뭐예요? 전 신우의 또 문자질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매번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말, 문자, 행동들. 오늘로 내가 끝을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갖고 있는 자격지심 또한 제가 다 들어보고 신우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아가씨, 이건 전화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만나죠. 제가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밖에서 만날래요? 밖에서 만나요. 집에서는 제가 말 못할 것 같으니까. 내일 제가 언니 학원 근처로 갈게요.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시고요. 결국 저희는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신우이는 웬일인지 스스로 저희 학원 근처에 온다고 하더군요. 이제서야 아가씨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후련했어요. 사진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남편에게 당장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음날 아가씨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죠.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어요. 아가씨, 이제 말 좀 해봐요. 결혼 전부터 저한테 왜 그랬는지. 결혼식에서도 그렇고 오빠 말로는 어려서부터 오빠를 별로 안 좋아했다던데. 오빠가 그래요? 오빠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전 오빠의 두 얼굴을 알거든요. 언니는 똑똑한 사람이라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좀 답답하네요, 언니도. 이만큼 힌트를 줬으면 알아챌 만도 한데 너무 공부만 해서 그런가? 아가씨, 장난치지 마요, 진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마요. 전 오늘 아가씨가 오빠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다 들어야겠어요. 언니가 속은 거라고요. 오빠랑 찍은 그 아이들, 오빠 자식들이고 제 조카예요. 결혼 한 번 했던 게 요샌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언니한테 비밀로 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린 나도 아는데 엄마나 오빠나 한통속이 돼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 말 사실이에요? 아니, 이런 걸로 거짓말 하진 않겠지만 정말 맞는 거죠? 나한테 말해주는 의도가 뭐예요? 제 조카들이 불쌍해서요. 그리고 먼저 새언니도 마찬가지고 시집살이 엄청 하다 쫓겨났는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빠랑 저랑 비교만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새언니가 제 마음을 유일하게 헤아려준 사람이거든요. 그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고 혼자서 애 키우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언니는 죄 없지만 지금 애 없을 때 결단을 내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말이 진짜 사실이죠? 하긴 굳이 저한테 거짓말할 필요도 없겠죠. 늦었지만 말해줘서 고마워요.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차피 저도 곧 그 집이랑 손절할 거거든요. 하는 짓 보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아서 안 그래요? 하여튼 언니가 잘 알아듣길 바래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남편에게 숨기는 과거가 있었다니요. 그것도 애 딸린 이혼남이라니. 그래놓고 총각인 척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부들부들 떨렸죠.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말해줬으면 좋았을 테지만 아가씨도 사정이 있어 그때 하지 못했던 말 지금이라도 해줬으니 그래도 고마웠네요. 그리고 전 아가씨의 말대로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캐고 보니 엄청났어요. 지금의 회사도 전처의 장인어른 회사더군요. 결혼하고 홀랑 자기 걸로 만들었다가 완전 자기 회사가 되니까 지금의 아내와 아이들은 나 몰라라. 그리고 총각 행세를 했다니 기가 막혔네요. 그동안 출장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도 아이들을 만나느라 그랬던 거였고요. 저는 아이들이라도 아빠를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나름 아빠 노릇만 한다면 더 이상의 분란은 만들지도 않았고요. 전 계획했어요. 이 사람을 철저히 아주 처참하게 밟아버리겠다고 말이에요. 일단 참았습니다. 증거 수집도 해야 하고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와장창 깨고 싶었거든요. 자기야, 나왔어.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했지? 오늘 저녁은 내가 해줄게. 자기는 앉아서 쉬기만 해. 자기 일하느라 바쁠 텐데 오늘은 일찍 왔네? 이번 주는 출장 안 가나 보지? 자기 퍽하면 출장 다니잖아. 가서 뭐 하는진 모르겠지만. 에이, 자기 화났구나. 내가 요즘 바빠서 일하느라 자기 신경을 통 못 썼더니 삐졌어. 미안해. 바쁜 일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아, 맞다. 자긴 처자식 버리는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윤선이 알지? 윤선이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대서. 아주 몹쓸 놈이지. 그런 사람이 진짜 있긴 한 거야?
자기는 좋은 말만 들어. 그런 말 애써 듣지 말고. 아니, 어떻게 그러지? 그러게. 인간 쓰레기지, 그런 인간들은. 안 그래? 아주 다 싸잡아다 멸종을 시켜야 하는데. 그걸 듣는데 어찌나 기막히던지.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남편을 보니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죠. 그리고 일단은 모른 척했어요. 지금은 즐겨라. 네 전처가 당한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주겠다며 이를 갈았네요. 그리고 부모님께 당장 이 사실을 알렸죠. 부모님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셨는데 저에겐 복수 계획이 있으므로 그 전까지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아빠는 본인이 아는 변호사에게 이미 의뢰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았습니다. 디데이였죠. 역시나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저에게 우리 아가 하면서 맞아주셨어요. 구역질이 나오는 걸 참고 억지로 웃었어요. 시누이도 오늘 계획을 도와주기로 했기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명절을 다 세고 모든 친척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아유, 우리 새아가 이번 명절 처음인데 너무 고생했다. 자, 용돈. 이건 내가 고생했다고 주는 선물이야. 자, 여기. 어머, 이렇게 큰 돈을. 감사해요, 어머니. 한 것도 없는데 용돈을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돈은 300만 원이었어요. 용돈치고 참 간 금액이었죠. 전 같았으면 정말 감사히 받았겠지만 지금은 저에게 얼마나 죄책감이 들면 이런 식으로 할까라는 생각뿐이었네요. 제가 그 돈 300만 원 받자 시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도 언니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언니 차 트렁크에 재밌는 거 있거든요. 한번 열어봐요. 알겠죠? 네, 아가씨, 고마워요. 어떤 선물일지 기대가 되네요. 우리 다 같이 가서 볼까요? 아가씨가 저한테 처음 주는 선물인데. 아, 그러게. 민이가 새언니한테 선물도 하고. 야, 철들었다, 너. 이제 좀 정신 좀 차렸나 본데. 같이 가서 보자. 그렇게 가족들과 친척들을 끌고 제 차 트렁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냅다 트렁크를 열어버렸죠. 트렁크에는 남편의 전부인과 찍은 결혼사진, 그리고 아이들 사진, 그동안 그 전부인과 있던 모든 것들이 트렁크에 나열되어 있었네요.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헐레벌떡 차문을 닫기 바빴고 시어머니도 사색이 되어 신우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전 화가 머리끝까지 나 남편의 뺨따기를 갈겼죠. 그리고도 모자라 한 4대 정도 때렸을까요? 결혼 무효 소송을 걸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 무효 소송 걸 거야. 이미 아빠가 다 알아보고 계셔.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뻔뻔하기로써니. 그 회사도 전부인의 회사라며? 어머님이랑 너랑 어떻게 사람이 뻔뻔하면 그 회사 꼴딱 삼키고 전부인을 갖다 버릴 수 있니? 나도 필요 없어지면 버리려고 했니? 그래도 애비라고 자식들은 뒤에서 만나고 싶었나 보지? 그리고 위자료 준비해. 눈물도 안 난다. 지금까지 곱게 자라서 인생 공부할 일 없었는데 너 때문에 인생 공부 잘했다 아주. 네 짐은 이미 다 싸놨고 밖에 내다 놨으니 몸만 나가. 알겠어?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거 다 모함이야. 나 믿어야지. 자기 내 말 믿잖아. 안 그래? 진짜 오해라니까. 민이가 자격지심이 심해서. 미친 소리 그만해. 조카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맨날 제 아빠만 기다리는데 그렇게 살고 싶니? 처자식은 나 몰라라. 닥쳐. 네가 뭘 알아. 자기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어?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지금 이 조작된 사진을 믿는 거야? 너나 닥쳐.
어디 뻔뻔하게 주둥이를 놀려? 네 그 두 얼굴을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알아챈 게 어디겠냐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일침을 날렸습니다. 전 며느리 다 뺏겨먹고 필요 없어지자 홀랑 내다버리고 영어 강사라고 하니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으니까 저를 애지중지하는 전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맘 같아선 뺨도 날리고 싶었지만 어른이라 참았네요. 그리고 아줌마, 정신 차려. 이 집도 그 회사 때문에 유지하고 사는 것 같은데 똥물이 흙탕물까지는 안 되지, 안 그래? 아줌마 아들이 누구 닮았나 보니까 딱 아줌마 닮았어. 뭘 보고 자랐겠냐? 아들이 정신 나간 길을 간다고 하면 어미 된 도리로 말려야 할 사람이 짝짝꿍해서 사기 결혼에 동참해? 아줌마 손주들이 불쌍하다, 알아? 한심한 인간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아가야, 오해다. 이게 다 오해야. 그리고 그 집이랑은 애초에 끝났어, 깨끗하게. 이혼남이긴 해도 그냥 싱글이나 마찬가지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아줌마. 그리고 오늘 준 300만 원은 잘 쓸게요. 3천만 원을 받아도 모자라지만 이 여우 같은 아줌마야. 이 말을 끝으로 전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미 시댁에 오기 전 남편 짐을 밖으로 다 뺐기 때문에 철저히 제 집이었죠. 남편은 울고불고 전화 오고 시어머니도 전화 오고 난리가 났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그나마 아가씨가 좀 걱정되어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가씨도 그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소름 끼쳐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나. 그리고 전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요. 결과는 남편이 저에게 사기를 친 것은 분명하기에 100% 무효가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남편은 미안하다고 저밖에 없다고 전화하고 저희 부모님 댁에도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그날 먼지나게 맞았네요. 두들겨 맞아도 모자란 인간이지만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큰 인생 공부했다 생각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이제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 남편을 주선해준 친구도 정말 몰랐다며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고요. 친구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잘못이니까요. 남편은 제 친구 회사에도 소문이 나고 회사에 소문이 나서 회사 자체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졌다고 하고요. 뭐 사장이란 사람을 믿고 맡길 수가 없으니 그 회사 물건을 납품받기 꺼려진다고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땀 흘려 얻은 회사도 아니고 점포인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켰으니 말이죠. 이 글을 쓰면서도 저에게 단시간에 일어났다고 믿기 힘드네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 글도 쓸 수 있는 거고요. 35살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입니다. 과거를 돌릴 순 없겠지만 이젠 현재를 잘 헤쳐나가려고 해요. 이 글을 보신 분들도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했던 남편이 찾아왔어요. 남이 된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 남편도 10년이라는 세월은 비켜가지 못하는 듯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저희 성격도 많이 변해 있었고 이제야 제대로 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서로 불같은 사랑을 했고 연애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었죠. 큰 변화 없이 평범했던 일상들은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좋았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원장님이 여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와도 몸이 먼저 알기 때문에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해도 알게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원장님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었죠. 제 몸이 그렇게까지 예민한 상태인지 몰랐었는데 생각해보면 남편과 결혼을 하고 모든 것들이 좋았지만 달라진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 몰랐던 것들도 알아가는 시간들에 적응이 필요했었어요. 이런 사실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알게 되신 후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죠.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상의 몸을 유지해야만 했어요. 그날 이후 원장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진행을 했지만 모든 건 마음처럼 쉽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이렇게까지 임신이 안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었는데 유독 저만 몸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저와 시댁 식구들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자 겉으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시부모님이 저를 대하시는 분위기나 여러 가지 느낌적인 부분에서 차갑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이 저를 더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남편도 아이를 너무 원했던 터라 저에게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혹시 몰라 남편도 검사를 받아봤지만 지극히 정상으로 나오자 시부모님께서 저를 대해주시는 모든 행동들은 점점 더 격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꿈꿔온 결혼 생활과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는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수도 없이 눈물을 쏟아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눈물은 멈추지 않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동생은 결혼할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동서가 재산이 많은 게 아니라 집안이 부유했었는데 신혼집이 40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의 집안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고가의 주택을 신혼집으로 마련한 거였죠.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을 하고 집들이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호화찬란한 물건들로 집이 가득 차 있었네요. 동서 내외의 신혼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동서를 위해 사가지고 온 포도가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가 끝이 나고 거실에 모여있는 동안 시모는 주방에 들어가 사가지고 온 포도를 씻으러 가시길래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말을 무시하시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의 표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일단 뒤따라 갔는데 주방에서 포도를 씻으시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툭 뱉으셨는데 그 한마디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죠. 이 포도가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네가 함부로 다룰 그런 포도가 아니란 말이다.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결혼 생활 5년 동안 우리 속을 그렇게 태우더니 결국 손주 안겨줄 계획은 포기한 거니? 네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전부 다 편명밖에 더 되겠니? 그래도 첫며느리라 내가 신경 좀 써주려 했는데 실망만 안겨주니 나도 이제 너한테 기대하는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작은 아들이 좋은 며느리감 하나 물고 와서 앞으로 내가 호강하게 생겼는데 너 임신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다. 더군다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며느리는 벌써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거 우리 가족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상처받을까 봐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더 숨겨봤자 뭐하겠니?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인데 내 아들만 불쌍하지. 여자 하나 제대로 못 만나서 결국 불행만 가지고 왔는데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 앞으로 나한테 조금이라도 기대할 생각하지 말고 웬만하면 입도 뻥끗하지 말고 살아라. 무슨 말만 하면 산부인과 핑계대면서 몸이 예민하다고? 그동안 우리가 임신한 데는 너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속 터졌는지 알아? 불만이 있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임신이 될까봐 그렇게 어르고 달랬는데 5년 동안의 결과가 어땠니? 차라리 이쯤에서 너희들이 그만 정리하고 각자 인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아들은 자식을 원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이루지 못해주고 있잖아. 5년이면 정말 많이 참아준 거야. 둘째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큰아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아니? 거기에다가 집안까지 부유해서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완벽한 여자인데 당연히 너랑은 너무 많은 것들이 비교가 되겠지. 아마 남아있던 감정까지 전부 다 사라졌을걸? 괜히 거실에 와서 섞이지 말고 배수통에 빠진 포도 몇 알 씻어서 주워 먹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까지 전부 다 끝낸 뒤 집안 청소나 좀 해라. 시모는 그동안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는지 입에 모터를 다신 것 마냥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씻어서 접시에 옮겨 거실로 나가시는데 저에게 배수통에 빠진 포도나 주워서 씻어 먹으라는 말을 하셨을 때 너무 서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방에 홀로 서서 눈물을 훔치고 말았죠. 저도 정말 많이 노력하며 살아왔었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차별을 받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더군다나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주방에서 거실에 모여있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은 연신 동서내외가 부럽다며 본인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제 잘못 같아 시모가 그만 갈라섰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동서의 집에 있으면서 많은 고민에 빠졌었고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는데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는지 제 말을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제 몸을 한탄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눈물로 밤새도록 쏟아냈고 저를 위로해줄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거에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는 몸이라 갈라서는 게 더 큰 아픔을 막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방문을 열면서 거실로 나온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너는 아침부터 상대방의 기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혼하자는 말부터 뱉는 거야?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당신은 알면 알수록 참 이기적이야. 이혼이 그렇게 쉬워? 당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당신이 이혼하자고 얘기하면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건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결혼 생활이나 유지해. 알겠어? 당신도 나랑 사는 거 싫으면서 왜 이혼은 안 해주겠다는 건데? 각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결혼 생활한 지 5년이나 됐는데 그 시간 어떻게 보상할 건데? 이대로 이혼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잖아. 내 동생은 앞날이 창창한데 나는 앞이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뼈 빠지게 일해도 동생 발끝도 못 쫓아가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혼까지 하자고? 내 인생을 아주 말아먹을 작정이구나. 한 번뿐인 삶에 흠집 내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 아침부터 열내게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도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알겠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서로에게 더욱더 큰 아픔만 남겨지게 될 거라고. 하루빨리 서로 갈 길 가는 것도 방법이야. 남편은 저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은 듯 입을 열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해진 거실에 들리는 건 제 울음소리뿐이었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서 부어오른 얼굴로 저도 출근을 하게 되었네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혼자 살았던 삶이 너무 그립게만 느껴졌었어요. 부모님께 잘 살겠다고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퇴근하고 시댁에 들리라는 말이었죠.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게 뻔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퇴근 후 시댁에 들어갔는데 남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왔으면 빨리 앉지. 뭐하러 멀뚱히 보고 서 있는 거야?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들어라. 아침에 채덕이한테 전화가 왔었다. 둘이 이혼 얘기를 주고받았었다며? 그런데 네가 먼저 이혼 얘기 꺼냈다던데? 그럼 내 아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이혼이 성립되지 않겠니? 둘이 결혼한 지 5년 됐고 그동안 우리가 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와 이런저런 시간적 낭비를 생각하면 손해배상으로 1년에 1억씩 총 5억을 배상해주면 우리도 쿤말하지 않고 깔끔하게 네가 원하는 이혼 해주도록 하마. 시간이 돈인데 내 아들은 5년 동안 헛생활 한 거나 다름없잖아. 또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의 의견은 모두 일치했고 너만 오케이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다.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저보고 그이한테 5억을 주라고요? 제가 임신을 못했다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미실 수 있는 거죠? 임신은 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모르세요? 저도 그이와 똑같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에 따른 손해를 본 건 같은데 왜 저를 죄인 취급하면서 5억을 토해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동서집에서 어머님이 그이와 갈라서라고 하셨잖아요.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지? 대화가 길어질 거라고 하지 않았니?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당장 자리에 앉아라. 너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기에 문제가 있는 듯 하다. 좋은 기운을 받아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번에 새롭게 우리 식구가 된 새아가의 기운이 어떠니? 옆에만 있어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잖아.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네가 간절히 아기를 원하고 있다면 자존심이고 뭐고 전부 다 버려야 하지 않겠어? 임신이 될 때까지 막내 며느리 집에서 가사일 좀 도와주고 너는 좋은 기운 받아서 아이 계획까지면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니? 너도 알다시피 막내 며느리는 지금 임신 중이잖아. 결혼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시엠이 말 듣고 이번에 짐 싸서 막내 며느리 집에 들어가 함께 살도록 해라.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한 번에 임신이 될지 어떻게 아니? 너도 나한테 이쁨 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지금 동선의 집에 들어가서 가사를 도우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아기를 가지는 데 사용하라고 설명하신 거잖아요. 저보고 가정부가 되라는 건데 제가 멀쩡한 직장 놔두고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거죠? 너는 이게 문제야. 기회를 줘도 걷어차 버리잖니?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새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잖아. 재덕이도 내가 말한 제안을 허락했는데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몸뚱이로 뭘 잘났다고 찬밥도 언밥 가리고 있는 거야? 하기 싫으면 당장 5억 토해내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기회를 줘도 차버리는 너는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니? 시모의 억지스러운 말은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둘 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설득시키려는 모습에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동서가 저를 바라보면서 없는 것들이 원래 자존심이 세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서로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동서의 태도에 할 말을 잃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들어와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네요. 제 편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저를 어떻게 하면 구워 삶을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혼은 쉽지 않을 거라 했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는데 뭘 잘났다고 한 해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그냥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임신하기 전까지 나는 절대 놔주지 않을 건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다른 여자한테 감정 소모하며 연애하고 또 언제 결혼까지 해? 애 하나 낳아주면 원하는 이혼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일 당장 짐 싸서 동생네 집으로 들어가. 집안일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월급도 당신이 일하는 회사보다 많이 준다는데 엎드려서 절을 해도 모자란 거 알지? 좋은 말 할 때 대꾸하지 말고 움직여. 알겠어? 우리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아주버님, 그동안 어떻게 결혼 생활 유지하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앞뒤 꽉 막히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정말 말아먹는다고 했었거든요. 아주버님 인생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그래도 이 사람 만나서 지금 너무 행복한데 형님이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다들 똑같은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 형님 혼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누가 봐도 형님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가족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거지 혼자만 잘났다고 고개 치켜 세우는 건 제가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다들 정상이 아니니까 내가 이상해 보이는 거지. 그렇게 잘난 사람들끼리 서로 머리 맞대고 살면 되겠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겠습니다.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차라리 법적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르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붙잡고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모는 화가 치밀었는지 저에게 달려와 자기 아들 인생 돌려내라며 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어요. 이리저리 시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며 단 한 사람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시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상황인지라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거친 숨을 들이키면서 현관문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자기 엄마를 밀쳤다고 저를 돌려 세우더니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남아있던 좋았던 기억들까지 전부 다 깨져버리게 되었고 저 또한 남편의 양뺨에 손을 올려 붙였네요. 남편은 이성을 잃었는지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손을 올리길래 있는 힘껏 남편의 거기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남편은 개거품을 물며 고꾸라졌고 저는 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와 친정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결국 양가 집안의 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오고 갔지만 동서의 집안이 워낙 잘 살아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 저희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법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남편 쪽에 해줄 수밖에 없었네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제가 했다는 이유가 제일 큰 이혼 사유였어요. 부모님께선 더러워서 피한 거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자며 손해를 보면서도 이혼을 서두르셨네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고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어요. 잘 살겠다며 부모님께 인사시켜드렸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 끝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집안과의 인연이 끝이 나고 저는 과거의 삶을 잊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게 되었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저에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어느 한 지역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에게 달려온 한 남자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서로는 한참 동안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예전에 인연을 맺었던 전 남편이 의전 차량에 내린 제 차 쪽으로 다가와 기사분에게 주차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저와 다르게 남편은 경광봉을 들고 형광색 조끼를 입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던 전 남편이었는데 왜 주차 안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이라 갈 길 가려는데 반대편에서 내린 부모님과 4살 된 제 아들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네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 가족을 보고 있었고 식당에서 마중 나온 현 남편이 제 아들을 번쩍 들어안아 껴안으면서 저를 사랑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전부 다 지켜본 남편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 듯 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죠. 저처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 대화도 잘 통해서 자주 시간을 가졌었는데 회사를 나와 사업을 한다는 말에 저도 함께 뛰어들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서 꽤 많은 수의 직원을 두게 된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해외 바이어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의전 차량을 이용했던 거였죠. 지금의 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 잘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까지 생겨서 제 인생은 전 남편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탄탄대로가 펼쳐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은 변함없이 주차 안내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부모님께선 전 남편의 얼굴을 보곤 아는 체 하지 말라며 서둘러 차에 올라타라고 떠미르셨네요. 그날이요 2번 다시 엮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전 남편이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급하게 나가 전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 봐. 저번에 식당에서 당신을 보고 너무 변화된 모습에 할 말을 잃을 만큼 놀랐었어. 좋은 남자 만나서 성공한 삶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 나는 당신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병원비 지원하는 것도 빠듯하거든. 희귀질환이라 평생을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네. 멀쩡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서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희귀병이라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서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병원비는 매일 모자란 상황이야. 내가 왜 찾아왔는지 대충 감이 올 텐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조금만 도움을 베풀어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의 가족 문제를 왜 도와줘야 하는 거지?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고 더 이상 인연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당신이 그렇게 부럽다고 했던 동선애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엄청난 재력을 가진 부자 아니었어? 여긴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만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만든 업보를 왜 나한테 해결해 달라는 거야? 앞으로 2번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알겠어? 우리 집안이 재수 씨 가족 말 듣고 큰 거 한 방 해보겠다고 부동산 공동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전 재산을 사기당해서 망해버렸거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신 상태야. 재수 씨네 가족도 많은 돈을 잃어서 가족 간의 균열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동생도 이혼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동생이랑 둘이 많은 빚을 갚아 나가다가 동생이 과로로 쓰러지게 되면서 뇌출혈성 하반신 마비로 부모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당장 손을 벌릴 곳이 당신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그래도 우리 좋았던 기억도 있었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때는 나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고 내 마음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당신의 사정을 봐달라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건 당신 집안이 선택한 일이잖아. 이혼할 때도 내가 임신을 못한 게 죄라며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뜯어가려고 비싼 돈 주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결국 소송에서 이겼었잖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 당신 집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졌던 건 생각 안 해?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차오른다고.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때는 경찰을 부르겠어. 당신이 나한테 했던 잘못을 평생 뉘우치며 살아. 목소리가 높아지고 주변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현 남편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나왔어요. 전 남편이라는 걸 모르는 남편은 뭐 하는 거냐며 저를 보호해 주려고 앞을 가로막아섰고 노숙자인 줄 알았는지 지갑을 열면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라고 손에 10,000원 한 장을 쥐어 주었네요. 전 남편은 자존심도 없는지 손에 들어온 10,000원을 꼭 쥐고 고개를 떨군 채 급하게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날 이후 2번 다시 전 남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안타깝네요.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인데 어쩌겠어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길 바랄 뿐입니다. 한 가지 찝찝한 건 만에 하나 돈 때문에 저희 가족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남편에게 전 남편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또다시 머리가 아파지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1살에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만 떠올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에게 다가온 현실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네요. 아내와 결혼을 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동안의 행복한 결혼 생활 때문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처음 아내와 만났을 때의 감정과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느끼는 감정은 살면서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반대로 항상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남들은 저희를 보면서 천생연분이라며 결혼한 부부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집안일이며 회사일이며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여자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살짝 다툰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싸운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잘 살아왔는데 아내의 행동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고 모든 걸 부정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저와의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으니까요.
여보, 오늘 생각보다 좀 늦었네. 항상 늦을 때 연락하더니만 오늘은 왜 연락하지 않았어? 그렇게 일이 바빴어? 걱정했잖아. 요즘 일이 좀 바빠. 새롭게 시작된 계약건이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 중요하니까 정신없네. 우리한테 일을 맡긴 대표가 좀 까다로운 편이라 직원들 모두 상당히 날카로워졌어. 일 처리하는데 실수하면 안 돼.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거든. 고생하네. 월급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 힘들면 다른 자리 알아보던지. 나는 당신이 일 그만두고 집안일만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도 맨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 우리 딸들 불쌍해 죽겠다. 초등학생이면 이제 혼자 있어도 되는 나이야. 나 어렸을 때는 혼자 밖에서 싸돌아다니고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었어. 당신도 그렇지 않아? 요즘 애들은 너무 감싸고 도는 게 많아서 버릇이 없는 애들도 엄청 많더라. 걱정하지 마. 저렇게 커야 빨리 어른스러워지지. 감싸고 돌면 만년 어린이로 살게 될 거야. 나는 그런 꼴 못 보는 거 알지? 아내는 아이들이 강하게 자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도 개방적인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밖에 너무 방치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끝이 나서 항상 집에는 같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자는 모습만 거의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잠 안 자고 엄마 기다린다며 버티고 있다가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은 저녁 10시에 무조건 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잠을 많이 자야 몸이 건강하다는 걸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아침에 엄마가 출근하는 모습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함께 있어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야근이 너무 많아 아이들 데리고 외식이나 할까 해서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의 회사는 보통 야근하면 9시에는 끝이 나거든요. 애들은 뒤에서 장난치며 엄마 언제 오냐고 9시가 넘었는데도 안 나와서 배고프다며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저도 덩달아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한 뒤 아내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 때문에 방문하셨죠? 지금 건물 전부 닫을 시간인데요. 용건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 그게요. 제 아내가 여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오늘 야근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서 무슨 일 있나 싶어서요. 전화도 받지 않고요. 혹시 저기 사무실도 야간 근무하는 사람이 전혀 없나요? 야간 근무요? 저희 건물에 야간 근무는 없는데요. 야간 안 한 지가 벌써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문 닫아야 하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제가 야간 근무 타임이라 지금 저녁을 먹어야 하거든요. 경비에게 들은 말은 충격이었어요. 아내가 야근이 있다며 매일 저녁 9시 이후에 들어왔었는데 경비 아저씨는 2년 동안 야간 근무는 하지 않았다는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할 이유는 없는데 왜 그랬을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다시 차에 돌아와 몇 번이고 전화를 해봤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뒤에서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결국 아내와 외식을 하지 못한 채 아이들만 데리고 고깃집에 들어가 외식했어요. 배가 엄청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었고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이 나는 동안 한 번도 문자나 연락이 없었어요. 슬슬 저도 걱정 반 짜증 반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고 아이들이 저녁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힘들었는지 둘 다 잠이 들어버린 모습을 보며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내가 들어왔나 보려고 창문을 바라봤지만 불이 꺼져 있었어요. 결국 아내와의 연락은 끝내 되지 않았고
저는 앞뒤로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힘겹게 자리에 눕혔어요. 그리곤 한 명씩 깨워서 씻기고 다시 재웠습니다. 완전 녹초가 된 상태에서 몸도 힘들고 지친 마음 달래려고 맥주 한잔하며 쉬고 있는데 그제서야 아내에게 연락이 닿았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으면서 긴 시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졌고 제가 화를 내자 아내는 당황했는지 왜 화를 내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대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솔직히 아내의 뻔뻔한 모습에 당황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알아? 한마디 말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문자 한 통이라도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겠어? 지금 어디쯤 온 거야? 거의 다 왔어? 아니, 오늘 나 못 들어가. 친구 집에 있어. 술을 좀 먹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출근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언제 또 출근해. 여기서 자고 바로 가는 게 좋지. 아이들은 잘 있지? 뭐라고? 자고 온다고? 내가 당신 데리러 갈까? 그게 좋겠네. 아이들도 자고 있으니까 후딱 데리러 갈게. 뭘 데리러 와? 출근하기까지 3시간 남았는데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이따가 점심시간에 다시 통화하든지 해. 아내에게 아까 회사에 갔었다는 말을 꺼내려 했는데 너무 피곤하다며 나중에 통화하자고 끊었습니다. 일방적인 결정에 서운해지기 시작했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결국 잠 한숨 못 자고 아이들 깨워 학교 보냈습니다. 아이들 헝클어진 머리하며 간단하게 요기할 거 어느 정도 먹이고 정문에 들어가는 것까지 본 뒤에 저도 출근했어요. 이때 당시에 학교를 매일 등교하는 기간이었어요. 저도 회사로 출발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아내의 행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2년 동안 야근이 없었고 전날에 엄청 늦게 전화해놓고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날 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오랜 기간 같이 근무한 동료가 저를 보며 하루 종일 이상하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고 제일 친한 친구에게 문제가 생겨서 고민이라며 핑계를 댄 뒤에 제가 겪은 전날의 일들을 회사 동료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가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겪은 거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는 충격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믿을 수 없는 저는 부정을 하게 되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핑계를 찾아보려 했지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동료의 말에 인정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길고 긴 하루가 끝이 나고 아이들 데리고 퇴근한 저는 집에 들어와 밥 먹이고 씻기고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아내는 때마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와 딸아이들을 보며 밝게 웃어줬습니다. 언제나 다름없는 모습은 전혀 바람 피울 것 같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꽉 껴안아주며 많은 사랑을 주는 모습과 저보고 고생 많았다는 온화한 말투는 금세 의심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늦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차마 제가 궁금했었던 고민거리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만약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생활은 깨질 게 뻔하고 눈물을 흘리며 저와 아내가 이혼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 바람이라도 언젠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거나 지금처럼 변함없이 저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다면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 한마디 못하고 그날이 지나가 버렸어요. 저도 참 멍청한 것 같지만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음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마음의 병이 생겨버리면서
몸살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 혼자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쓸데없는 상상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내의 입에서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맞춰 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지금 엄청 진지하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니까 당신도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얼마 전에 당신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 그때 아이들 데리고 당신 퇴근 시간 맞춰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오래간만에 같이 외식이나 할까 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일하는 곳에 들어가니까 2년 전부터 야근을 하지 않았다며 경비 아저씨가 말을 하더라고. 그 말 듣고 당신에게 전화했었는데 받지도 않았고 그동안 야근 때문에 바쁘다고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한 것도 좀 그랬어. 술을 먹었어도 당신 한 번도 누구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도 없었잖아. 더군다나 나랑 연락도 되지 않았는데 설명을 해주긴커녕 되려 피곤하다는 듯이 짜증을 냈었고 당신도 분명 말 못할 일들이 있었겠지만 집에서 엄마만 기다리는 아이들이랑 그리고 나 또한 당신만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결국 끊어버리고 나서 잠 한숨도 못 자고 서운한 감정만 남은 채 그날 하루 정말 힘들었어. 그랬어?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지.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그렇게 말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회사에서 무조건 야근을 해야 한다는 건 없잖아. 그게 어디가 되었든 회사 일의 연장선이면 그건 야근인 거야. 내가 저번에 그랬지? 새로 계약된 일들 때문에 바쁘다고. 그래서 그쪽 사무실에서 물건 받은 거 가지고 상품 설명하며 의논하고 그래서 그쪽 사무실에서 물건 받은 거 가지고 상품 설명하며 의논하고 더 좋은 제품 뽑기 위해 직원들이랑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건물에서 일하는 경비는 전혀 모르고 있지. 그리고 그쪽 회사 근처가 내 친구가 살고 있어. 어차피 다음날 또 일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잠도 못 잘 거 차라리 가까운 친구 집에서 잠시라도 눈 좀 붙였다가 바로 회사로 가는 게 좋잖아. 나도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매일 야근하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굳이 당신한테 2년 전부터 야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었고 지금 그런 일 때문에 혼자 소갈이 하고 있었어? 그렇게 의심되면 내가 일하는 곳까지 전부 확인해봐.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야 당신 마음이 풀릴 것 같아? 나를 아직도 모르는 거야? 당신한테 오히려 내가 더 서운하네. 그동안 나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상처받아서 말도 안 나온다. 아내의 당당한 눈빛과 말투는 모든 게 진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결국 되려 제가 나쁜 놈이 된 것처럼 상황이 바뀌면서 난처하게 되었고 상처받은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 며칠을 진땀 빼며 쫓아다니고 나서야 겨우 원래 저희 가정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한숨 돌리며 아내를 절대 의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한동안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숨을 푹푹 쉬며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무서울 정도로 째려보길래 제가 뭘 또 잘못한 게 있는 줄 알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충격적이게도 아내가 임신을 했다며 저에게 테스트기를 보여줬고 선명한 두 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절망이 찾아왔어요. 서로의 오해가 전부 풀리고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딱 한 번이었는데 그 한 번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난감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니 어쩔 거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당신 시술 받지 않았어? 루프인가? 그거 하면 임신 예방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잖아. 희박하지만
확률이 있다고 하긴 했었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셋째 가져야지. 그래도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인데 이번만큼은 딸이 아닌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임신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뭔가 불안하다 했어. 내가 애만 낳는 기계도 아니고. 아내는 임신했다는 자체를 엄청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자기한테는 자유가 없다며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없었고 그저 고개를 떨구며 출산하면 전적으로 제가 돌봐준다고 아내의 걱정거리를 최대한 줄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기 싫다며 방문을 쾅 닫으며 들어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한동안 눈치 보며 조용히 지냈어요. 그렇게 아내는 회사를 계속해서 다녔고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때부터 회사를 잠시 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에서는 아들일 것 같다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아이가 들어섰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을 하며 아내의 몸 상태를 거의 매일 전화로 물어보셨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봤을 때 아이는 건강해 보였어요. 원장님도 아이는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다며 걱정을 덜어주었고 저희 어머니는 아내에게 몸에 좋은 음식을 자주 들려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내는 특이하게도 입덧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셋째도 변함없이 입덧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첫째와 둘째보다 더욱더 많이 먹는 게 걱정거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아내는 만삭이 되었고 출산날이 임박해 오게 되었어요. 새벽이 되고 갑자기 진통이 오게 된 아내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고통스러워하는 얼굴로 태어날 아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아내가 진통을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릿속으로 스친 게 있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어봤어요. 여보, 아이 태어날 것 같은데 혹시 그거 뺐어? 루프 빼야 하는데 당신 나한테 말하지 않았잖아. 안 뺀 거 아니야? 무슨 말이세요? 루프라뇨? 환자분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아내가 예전에 임신하지 않으려고 시술 받았다고 했었는데요. 저랑 상의 끝에 결정한 거고요. 그런데 한 적이 없다뇨? 했으면 제가 진작 알았겠죠. 시술 받은 흔적조차 없으세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지금 환자분 출산에나 신경 쓰게끔 집중해 주세요. 아이가 워낙 커서 잘못하면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환자분, 힘이 빠졌어요. 힘 주세요. 순간 저는 뭔가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는 그동안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했다고 저에게 화를 낼 때도 아내는 시술을 받았지만 희박한 확률로 임신을 한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조차 거짓말로 들통나게 되니 순간적으로 아내는 당황했는지 출산하려고 힘을 주다가 힘을 빼게 되었고 그때부터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시술 받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아내의 출산을 제대로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 또한 출산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수술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저와 양가 집안 모두 아이의 울음소리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만 알고 있는 상황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내에게 말 못했을 사연이 있을 것 같아 차후에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내도 어쩌면 시술 받는 걸 두려워했을지도 몰랐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저 또한 정관 수술을 두려워했었고 결국 수술을 받지 못했는데 아내도 저와 같은 입장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이의 힘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고 저와 양가 집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출산이 끝이 나고 아내가 먼저 병실로 옮겨졌고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병실 안으로 아이가 들어왔는데 충격적이게도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양가 집안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저희 어머니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흔들리는 다리를 겨우 붙잡고 다시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다시 봤는데 아직 아기라서 그런지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가 외국인처럼 생겼었고 머리색은 밝은 갈색을 띠고 있었어요. 거의 금발에 가까웠어요. 원장님께 아이가 바뀐 건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그 시간대 출산은 저희뿐이었기 때문에 전혀 바뀔 일은 없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아이의 상태를 다시 확인해보자며 지켜보기로 했었고 때마침 아내가 정신이 들었는지 힘겨운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와 양가 집안 모두 아내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당황해하는 얼굴 표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희가 난감한 표정을 보이자 아내 또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아기를 보여달라며 재촉했고 제가 아이를 들어 아내의 품에 안겨주자 아내는 아이를 보며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보며 아기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고 정말 아기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다는 원장님의 말에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점점 커졌고 아내의 얼굴 또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지금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받을 양심이 있는 거니? 이건 아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겠구나. 솔직하게 말해라. 도대체 누구니? 어디서 뭘 어떤 식으로 행동했기에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거야? 바른 대로 말하지 않을래? 내가 지금 여기에서 머리채 잡고 흔들어야 얘기할 거니?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긴가민가 했다만 지금 봐봐라. 딱 봐도 외국인 아이잖니? 어떻게 굴러다녔길래 외국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들 아이라고 그동안 생색내며 온갖 좋은 음식 다 받아 먹은 거니? 지금 당장 이혼해라. 아들, 뭐하고 서 있어? 이혼 서류 얼른 가서 가져오지 않고 오늘 당장 이혼 도장 찍어야겠다. 법적으로 아주 처참하게 응징해줘야겠어. 내가 그동안 저런 것을 며느리라고 사랑해준 내가 한심하다. 뭐라고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만약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면 어쩌려고요? 모든 게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정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얘 미호가 네가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 아이가 우리 박서방 아이가 맞는 거잖아. 그렇지? 빨리 대답하래도. 너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는 거잖니.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미옥이 너 정신 안 차릴래? 장모님이 아무리 대답을 해도 아내는 완전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고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건 인정한다는 소리였고 장모님은 결국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내의 두 얼굴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떠한 변명이라도 좋으니 무슨 말이라도 하라고 소리쳤지만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결국 태어난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뭐든지 확실한 게 좋은 거라 생각했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처가댁으로 들어가 지내기로 결정했고 당분간은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통보했어요.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저와 아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서류가 도착을 했고 안에 있는 내용을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꺼내서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믿고 있었던 아내가 배신을 하게 되었고 태어난 아이와 저는 유전자가 불일치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때마침 어머니께서 집에 들어오셨고 제가 오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서류를 확인하더니 예상은 했었지만 결과가 나온 용지에 어머니 또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아내와 서로의 신뢰는 확신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아내에게 느끼고 있었던 감정은 전혀 빗나갔어요.
어머니는 유전자 검사 서류를 들고 제가 정신이 정말 나간 모습을 보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지 밖으로 뛰쳐나가셨습니다. 결국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혼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었고 그 남자는 자기도 알 수 없다며 술이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남자를 만났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게 언제부터였냐고 물어보자 얼마 되지 않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태어난 아이의 아빠도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짐을 저에게 맡기려고 하는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믿고 함께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여보. 술이 너무 취해 있어서 나도 몰랐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제발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나는 진심으로 당신 아이인 줄 알았다고. 그리고 그때 루프 시술을 하지 않았던 건 나도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당신한테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 시술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 나만 조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는 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 네가 지금 하는 말 전부를 믿으라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 거야? 그럼 그때 연락받지 않았던 것도 전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네. 야근이라고 거짓말치고 눈웃음 치며 다른 남자랑 놀아난 거잖아. 나는 집에서 힘들게 아이 돌보고 당신 올 때까지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아내의 얼굴을 보며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건 계약권 때문에 야근을 했다던 그 회사는 아예 애초부터 없었던 회사였고 아내가 지어낸 전부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잤다는 말 또한 거짓이었어요. 저와 전화를 끊었을 당시에도 아내는 다른 남자가 옆에 있었던 거였어요. 힘들게 가정을 돌보려고 애쓰던 저와는 다르게 아내는 밖에서 다른 남자들과 재미있게 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서슴없이 뱉는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머릿속으로 스치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고 설마 아니겠지 하며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았지만 아내의 행동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째와 둘째의 유전자가 저와 맞는 건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만약 아이들이 내 친자식이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소갈이 하다가는 제가 병이 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유전자 검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몰래 조용히 처리했고 양가 집안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유전자 검사 서류가 도착을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 봉투를 찢은 다음 안에 있던 내용을 살펴보는 순간 저는 2장의 유전자 검사 내역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첫째와 둘째 전부 다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토록 사랑하며 아껴주었던 아이들이 전부 다 저와 유전자가 전혀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 남의 아이들을 그동안 제 아이인 것 마냥 모든 걸 다 내주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본 사실을 말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기도 당신 아이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저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어도 첫째와 둘째가 아닌 게 확인이 되곤 너무나 힘들었다며 그동안 죄 지은 것 마냥 조심히 살았다고 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보다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아이들은 시간 맞춰 집에 들어와
배고프다고 밥 차려달라며 보채기 시작했어요. 양육권은 무조건 제가 가져가겠다고 얘기까지 해서 그런지 아내의 굳은 의지가 확실하게 보였었죠. 그런데 이 소문은 너무 순식간에 퍼지더라고요. 양가 집안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위치에 서 있었고 법적인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해야만 했어요. 아이들도 지금의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절대 떠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동안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키웠다며 제 인생에 대한 보상을 해놓으라고 금전적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내에게 첫째와 둘째가 같은 아빠인지 아니면 둘 다 아빠가 다른지 물어봤는데 둘 다 모른다며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았어요. 결국 그동안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올 때나 출장을 떠났을 때 아내는 전부 다 거짓으로 꾸몄던 거였고 핑계를 대고 20년 일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철저하게 숨기며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이혼 서류를 청구하고 위자료와 그동안 제가 몰라서 손해본 금액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전부를 아내에게 적용시켰고 친자 포기각서에 동의한다고 작성하려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울고 웃으면서 함께 지냈던 추억들이 떠올라 차마 친자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완강하게 거부하라며 현실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있었지만 결국 친자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었어요. 모든 화근의 근원은 아내로 시작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첫째와 둘째를 데려온다고 한들 저희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할 테고 차라리 처가댁에서 보살핌 받는 게 오히려 미운 털 안 박히고 잘 살아갈 것 같아 고민 끝에 결국 친권 포기각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내와 법적인 부부가 아님을 결정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고 몇 달 만에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장례식장이라는 말을 들었고 충격적이게도 아내는 저와 이혼을 하고 끊지 못했던 술을 정말 많이 입에 대면서 혼자서 길거리를 걷다가 도랑에 빠지게 되었고 깊지도 않은 도랑에 얼굴이 묻히면서 코와 숨이 막혀 결국 세상을 떠나고만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가지 말라고 어머니가 난리 치셨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키웠던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장례식 참석했어요. 아이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보고 싶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우선이라고 첫째와 둘째를 현재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불만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놓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셋째까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그때 상황에 아내가 만났을 시간대를 찾아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잡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아이한테는 정이 가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친부가 잡혀 데려가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장모님이 아이를 돌봐주고 있네요. 이런 일들 때문에 저는 현재 하루에도 수십 번 괴로워하고 있고 정신적인 충격에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기는 술 먹고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저와 아이들은 어쩌라는 건지 정말 한심하고 무책임한 것 같네요. 자신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찝찝한 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인생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와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